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오늘은 보험금 지급 기준편 챕터 5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저희 교재 보시면 보험금 지급 기준의 개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금 지급 기준의 의.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지급 기준에 관하여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 기준과 배물배상 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결정함에 있어 소송에 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밑줄 가급적 소송을 지양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위함까지. 자, 그러면 여기 교재에 보면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 상해, 대물배상, 우리 또 대인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 건건이 다 소송으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불필요한 소송을 이제 지양하고 빨리빨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두 번째, 보험금 지급 기준의 구속력입니다. 구속력. 보험약관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이루어진 약정 내용이므로 누구랑 누구예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이루어진 약정이죠. 밑줄. 약관의 내용이 신의 측에 반하거나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않는 한 약관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까지. 여기서 상법 제663조 뭐였나요?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죠. 자, 세 번째, 지급 기준의 유효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에 의한 판결액에 비하여 지급 기준에 따른 보험금이 과소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소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밑줄 지급 기준이 판결액보다 과소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약관상 지급 기준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고 여전히 유효하다까지. 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소송 판결액과, 그러니까 소송 예상 판결액과 보험금 지급 기준이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상 판결금이라 그래서 예판금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예판 올려달라라고 했던 게, 이 지급 기준으로는 풀 수 없는데, 금액이 현저하게 적어서, 소송 판결금, 이 소송 예상 판결금으로 하면, 확실히 금액이 더 업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예상 판결금, 예판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예판금에 대한 그 실익이,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보험금 지급 기준 자체가 현재 올랐습니다. 그 위자료도 상향 조정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계수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을 안 하죠.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게끔 돼 있죠. 자, 두 번째, 대인배상 및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금 지급 기준입니다. 첫 번째, 지급 기준의 구성.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및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금 지급 기준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이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부상보험금 플러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상을 입고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플러스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며, 부상을 입고 치료 후 완치된 경우에는 부상보험금만 지급하게 된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대인배상 원에 있어서는 자배법에서 예전에 한번 다뤘었죠. 부상 플러스 사망, 장애 플러스 사망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또 다뤄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이제 사망보험금 산정 기준이에요. 첫 번째, 장례비라는 게 있습니다. 장례비는 병원이나 장례식장, 자택 등 장례식을 치른 장소에 관계없이 망인에 대한 밑줄, 장례식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상하며 일률적으로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지급.
다만 소송에 의할 경우 장례비는 지급기준과 같이 일률적인 금액, 즉 500만 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된 장례비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소송 실무에서는 장례비를 500만 원 이상 인정하되 수령인은 장례비를 실제 지불한 자이고 망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장례비에 대해서 예전에 이게 2016년도에 개정된 겁니다. 2016년도에. 뭐 추진 배경 보면 뭐 자동차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민원이 뭐겠어요? 금액이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제가 처음 실무할 때는 장례비가 200이었습니다. 200. 그래서 300으로 올랐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500. 이 200, 300일 때는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과실 상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00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과실 상계를 해요. 이 장례비 자체도 뭐 위자료도 예전에 4,500이었고 최고가 장례비 300. 이 한도가 10여 년간 불변했대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런 내용이 다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망 위자료가 뭐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 19세에서 60세 이상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르고, 그리고 노동력 상실률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4,500만 원에 뭐 곱하기 70%, 4,000만 원에 노동 상실률 곱하기 70%, 그리고 예전에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면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라는 게 생겼어요.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 그래가지고 60세 미만은 8천만 원 곱하기 노동상실 능력상실률 곱하기 85%, 60세 이상은 5천만 원, 뭐 85%, 60세 미만은 4,500을 기준으로 85%, 그리고 장례비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요. 이때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 이 손해사정 시험에 출제할 문제들이 너무 다양했어요. 너무 다양했어. 그렇죠? 심지어는 이게 이제 2016년도에 개정이 됐잖아요. 2015년도 기준 보험금 산정과 2016년 개정 이후 기준 보험금 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그냥 아주 어마어마했죠. 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뭐 이제는 뭐 굳이 뭐 비교할 것도 없고요. 2016년입니다. 2016년 벌써 횟수로는 지금 언제예요? 8년 9년 되네요. 9년.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점 뭐 중상해 있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 부재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간병비가 이런 식으로 표준 약관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1급에서 5급까지 현재 이제 뭐 60일, 30일, 15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휴업손해 지급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전에는 80%, 현재는 85%로 상향 조정돼 있죠. 그리고 가사 종사자의 정의, 주부 가사 종사자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가사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을 했다. 그래서 가사 종사자는 그래가지고 사고 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 그래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인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주부라고 그랬어요.
자, 실무적으로 휴업손해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상이에요. 간단 부상. 거진 뭐 70에서 80% 이상이 부상 합의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무직자라고 확인이 되면 휴업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휴업손해 산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직인 분들도 특히나 여성분들은 주부라고 직업란에 확인을 하게 되면 기타 일용임금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휴업손해를 책정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직자로 처리를 하게 되면 합의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위자료랑 기껏해야 뭐 향후 치료비 이거 말고는 처리해 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직업 확인할 때 저 무직인데요 라고 하면 여성분이다. 그럼 주부라고 쓰세요. 라고 했어요. 주부로. 그러면 기타 일용 임금 적용을 해가지고 휴업손해를 지급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주부라고 하면 이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인지를 확인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동승자에 대한 감액 기준 단순화 해가지고 이 감액 비율을 이런 식으로 6단계로 나눠놨죠. 뭐 100%, 30%, 20%, 10%, 0%,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동승했을 때는 동승자 감액 몇 프로? 40%.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2016년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뭐 장례비 청구권자도 신설된 겁니다.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을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른다 라고 이때 개정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 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및 지급 기준도 예전에는 청구권자 범위가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시부모, 장인, 장모 해가지고 1인당 지급액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500만원, 부모는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형제, 자매, 시부모, 장인, 장모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걸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청구권자 범위,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모와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1대 1대 1.5 이런 식으로 한다. 굳이 이제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이게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소득의 인정 기준이 뭐 정년 60세 그리고 기술직 종사자 해가지고 사고 발생 직전 1년간 해당 기술직 직종에 종사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시 인정하면 기술직 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임금, 뭐 보통 인부 임금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근로자임금은 공사부문 노동 보통 인부와 제조부문 단순 노무 종사원의 임금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왕증에 대해서 신설이 됐어요. 기왕증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자의 전문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 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때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2016 지금 뭐 예전 개정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약관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2017년도 18년도까지는 이 개정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됐어요. 시험에 당연히 나오니까. 자, 그 두 번째 이제 사망보험금 산정 기준에 있어서 그 두 번째 지급 기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첫 번째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해서 첫 번째 산정 방법 밑줄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자료 총액에서 위자료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까지
하며 약관에서 규정한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하여 산정한다. 두 번째, 위자료 총액 그래가지고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밑줄 65세 미만 경우 총액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8천만 원 밑줄. 그 다음 줄,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밑줄 65세 이상까지 밑줄 인 경우 위자료 총액 동그라미 5천 밑줄. 자, 위자료 총액입니다. 위자료 총액. 이 위자료가 한도예요. 한도. 8천만 원 한도. 이해가시죠? 자, 위에서 말하는 뭐라면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자료 총액에서 위자료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 합산액을 어찌됐든 간에 위자료 총액은 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8천만 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렇죠? 예전에는 19세 미만까지 따졌어요. 19세에서 뭐 60세. 그리고 19세 이하, 60세 이상 해가지고 뭐 4,500만 원, 뭐 4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65세가 기준입니다. 65세. 이 65세. 자, 그러면 사망 당시 나이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망 당시 나이를 계산을 해야 이 사람이 65세를 넘었는지 그 미만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 나이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1979년 10월 23일생이라고 봐요. 태어난 날짜가. 그러면 이 사람이 65세가 되는 날이 언제인지 이 65를 더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더하는 거죠. 65. 그러면 10월 23일 그대로 내려오고요. 더하면 되죠. 그러면 2044년 10월 23일이 65세 이상인 날이에요. 그쵸? 더불어 뭐 뒤쪽에 나오겠지만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그러면 65세까지의 취업 가능 월수를 산정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2044년 예를 들어 2024년 1월 6일 날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 지급일이에요. 사망일이 아니고. 자, 우리 뭐 교재 맨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그리고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월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그러면 65세로 봅니다. 65세. 그래서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2024년 1월 6일 날 지급했다라고 치면 보험금 65세 취업 가능 연한까지의 그 월수를 알아야지 저희가 호프만 계수를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단위를 볼게요. 23일에서 6일을 빼면 며칠이에요? 17이죠. 그렇죠?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10월에서 1월 빼 9. 44에서 24면 20. 자, 여기서 1은 버려요. 그러면 20 곱하기, 여기 연돈이에요. 연이잖아요. 연. 20년 곱하기 12개월 플러스 9 하면 249개월이 나옵니다. 그러면 249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찾아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만약에 2044년 10월 23일인데 자, 보험금 지급일이 2024년
예를 들어 뭐 11월 3일이다 라고 하면 자 20 그대로 내려오겠죠. 20 그대로 내려오죠. 자 10에서 11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1년을 빌려옵니다. 1년이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죠. 그러면 22에서 11을 빼니까 11이 되죠. 여기서 1년 뺐죠. 2043에서 2024를 빼야 되죠. 그러면 9, 1. 그쵸? 그러면 이때 취업 가능 월수를 곱하면 19년 곱하기 12개월 플러스 11 하면 해당 개월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못 뺀다라고 하면 여기서 1년을 가져오니까 몇 개월? 12개월. 산수지만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산수. 그렇죠? 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 해가지고 밑줄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름. 자,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된 바 있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상속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해요. 자, 화면 보시죠. 자, 우리나라 민법의 제5편에 해당하는 상속편에는 총 약 120여 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련한 조문들만. 민법 제997조부터 제1118조까지.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되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상속의 순위입니다. 순위. 이 순위 중요해요. 첫 번째, 제1순위가 누구야?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종입니다. 그래서 자, 직계 비속은 뭐예요? 직계 비속. 나를 기준으로 밑으로예요. 밑으로.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 가는 겁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나의 존속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기준으로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얘네가 비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내가 비속이 있다라고 하면 비속이 1순위입니다. 존속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1순위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는 걸 보죠. 그리고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 상속순위는 직계 존속이고 직계 비속과 존속이 없다라고 하면 형제 자매로 넘어가는 거죠. 형제 자매도 없다라고 하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에 들어갑니다. 사촌 이내면 사촌이죠, 사촌. 예를 들어 나, 자, 동생, 부, 모, 동생의 자녀, 네. 1, 2, 3, 4 이게 사촌이죠. A와 A 사이가 사촌. 그렇죠? 촌수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자, 이게 상속의 순위예요.
전항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게 해제 조건설에 의한다라고 봅니다. 뒤편에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자, 1001조에 보면 대습 상속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대습 상속이다. 자, 대습 상속이 어떤 거냐면, 자, 부모가 있어요. 형제 1, 형제 2, 형제 3, 이렇게 있다 치면, 자, 각각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식이 있어요. 여기도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여기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자, 형제 이 직계 비속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직계 비속. 근데 이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이 형제, 두 번째 형제가 미리 사망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후에. 그러면 이 원래 재산 분배는 어떻게 돼요? 1대 1대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 2번 형제가 사망했다라고 해서 이 일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고 이 일이 누구한테 간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된다. 그래서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배우자와 자식이 없어. 배우자랑 자식도 없어. 근데 형제 2번이 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죽었다라고 하면 그 일 얻어가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런데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와 직계 비속에게 그 1의 부분만큼 상속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대습 상속입니다. 자, 저렇게 말로 표현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은 뭐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나온 게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가깝고도 먼 사이. 그렇죠? 자, 촌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촌수. 자, 큰아버지의 자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아버지의 자녀. 고모의 자녀.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의 자녀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촌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고모의 자녀, 외삼촌의 자녀, 이모의 자녀, 형제 자매의 자녀,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 할머니의 형제 자매, 외할아버지의 형제 자매, 외할머니 등의 형제 자매 등이 있다. 자, 민법상 상속인으로 규정되지만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들을 위해 보장되는 유류분 제외도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촌인의 반계 혈족은. 그래서 유류분은 고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고인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가 3분의 1을 보장받으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에게는 유류분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 이 상속순위가 당연히 우리가 시험 답안지 작성을 위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되지만 이게 실생활에서도 알아두시면 참 유용해요.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왜냐? 이 상속이 재산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재산 안에는 빚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 그렇죠? 자, 만약에 망인이 살아생전에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이 빚도 상속이 돼요. 그렇죠? 맨 처음에 누구한테 돼요?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존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자, 이 뒤편에 나올 건데 뭐 한정승인이냐, 뭐 청구폭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빚이 많은 거를 직계 비속과 존속 이 형제 자매들까지는 같이 이렇게 서로 왕래가 있으니까 빚이 많은 걸 알았어. 그래서 이 왕인이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합니다. 가정법원에다가 상속 포기 신청을 하니까 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들은 모르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셨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빚이 있는지, 뭐 재산에는 뭐 별 관심도 없을 거고, 뭐 예를 들어 뭐 3개월 전에 돌아가셨대. 그 소문만 들었어. 자, 상속 포기라든가 한정승인 이런 것들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청구를. 근데 이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었는데 빚이 내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상속 포기를 다 했으니까 청구할 게 없고 그 빚이 일이 내려오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에. 이 사람들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이 빚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셔야 합니다. 제일로 좋은 거는 형제지간에, 그리고 사촌 이내는 우리가 자주 보지 않나요? 이제 뭐 구정 때나 뭐 추석 때 이렇게 자주 볼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서로 만나면서 뭐 이렇게 뭐 빚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 혹시나 이제 누군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 자식들이 한정 승인을 받던가 뭐 이렇게 하면 청구는 끝나는데, 그런 게 없이 이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속 포기를 하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과연 사촌 이내 반계 혈족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서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태아의 상속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태아의 상속권. 자, 태아의 정의를 보면 유복자, 뱃속의 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민법에서 태아도 상속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좀 전에 봤듯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출산, 즉 태어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상속인으로 인정을 해요. 만약에 태아가 사산 등의 이유로 태어나지 못하면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뱃속의 아이는 누가 봐도 보호해야 할 존재잖아요. 미약한 존재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어요. 내가 있고 배우자가 있어. 근데 우리 배우자가 태아를 가졌어요. 태아를.
자, 부모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다 계셔. 이 상태에서 내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태아가 없다면 나의 재산은 누구한테 가요? 존속인 부모, 그리고 배우자한테 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대 1대 1.5 가지잖아요. 배분을. 그런데 자, 태아는 어떤 식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그랬죠. 그러면 내 직계 비속이 있는 거예요. 직계 비속. 내 직계 비속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1.5 대 1로 상속을 이 배우자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태아는 뱃속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가져가겠어요? 배우자가 다 가져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배우자가 1대 1.5 비율 뭐 다 가져갔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 불순한 생각을 갖고, 야, 내가 내 남편도 죽었는데 굳이 내가 이 자식을 낳아서 낳을 필요가 있나? 그냥 사산하지 라고 악한 마음을 먹으면 말도 안 나오네. 이 재산을 그냥 꿀꺽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태아가 사산했다라고 하면 이 1은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이 태아가 없어지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 직계 존속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부모한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분배를 하게 되겠죠. 1대 1대 1.5로 배우자. 그렇죠? 태아가 태어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1을 준 거니까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 능력을 갖지만 사산의 경우 권리 능력의 취득 효과가 과거 문제 사건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제 조건설에 따릅니다. 근데 이 태아의 상속권에 대해서 다른 설은 정지 조건설이라고 있어요. 태아로 있는 기간 동안 권리 취득을 하지는 못하나 정상적인 출생은 그 권리 능력의 취득 효과가 과거의 문제의 사건까지 소급하여 취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정지를 시켜놨는데 태어나면 그 권리를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근데 해제 조건설은 뭐예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그 권리 능력을 그냥 먼저 줘. 대신에 사산하게 되면 그 권리 능력이 없어져.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해제 조건설이 좀 더 이 태아의 복중 태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 이해 가시죠? 예, 다시 한번 태아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죽었을 때 내 재산은 누구한테 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한테 1대 1대 1.5만큼 지급이 되는데 태아가 있다라고 하면 부모한테 갈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계 비속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1대 1.5를 이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다 권리를 다 가져가지만 태아가 만약에 죽었다, 사산했다라고 하면 이 태아의 권리 능력은 상실돼서 다시 1대 1대 1.5로 배분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중 태아를 아껴서 잘 출산을 해라. 그래야지만이 이 일에 해당하는 이 재산 상속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대 1대 1.5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왜 배우자는 1.5인가? 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1호와 2호가 뭐였어요? 직계 비속, 2호는 직계 존속이죠.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의 경우 1001조가 뭐였어요? 대습상속이죠. 그렇죠?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이 또한 단독 상속인이 된다. 그래서 자,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 관련해서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내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자, 비속이 있으면 비속과 공동 상속인, 비속이 없고 존속만 있다라고 하면 존속과 공동 상속인, 비율은 뒤에 나와요. 하지만 자, 비속 존속도 없이 나의 형제 자매만 있다라고 하면, 형제 자매와 뭐 사촌 이내 관계 혈족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직계 비속과 존속만 공동 상속인이에요. 배우자는. 자, 1004조에 보면 상속인의 결격 사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해서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또 두 번째,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세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네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다섯 번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 사람들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이제 상속분이 나옵니다. 상속분. 자, 제1009조의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법정 상속분 해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만약에 A, B, C가 있다라고 하면 균분은 뭐예요? 1대 1대 1. 이게 균분이죠.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의 5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할, 그러니까 0.5죠. 0.5를 더 주라는 거예요.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A, B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대 1대 1.5 이런 식으로 상속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제1010조에 보면 대습 상속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 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결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이해 가실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자, 형제 A, B, C가 있어요. 자, 배우자, 배우자, 자식, 배우자,
얘는 세 번째 형제는 아직 장가를 안 갔다 쳐. 근데 이 B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을 먼저 했어.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누구한테 줘야 돼요? A, B, C 직계 비속에 몇 개 상속분이 어떻게 되나요? 1대 1이 지급이 돼야죠. 그쵸? 근데 이 B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어. 근데 배우자와 자식이 있어. 그러면 이 1을 가지고 이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이 1을 가지고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로 나눠 갖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대습상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여기서 말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 1을 가지고 1.5대 1로 나눠 가져라.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대습상속에 대한 요건 이것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대습상속에 대한 요건이 있죠. 뭐였나요? 처음에 기존의 상속인 피대습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 혹은 결격되어야 한다. 상속 개시 전에. 좀 전에 이 예로 들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 B라는 형제가 B라는 자식이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배우자랑 자식은 또 있어야죠. 뭐 배우자만 있어도 되고. 배우자만 있어도 이거 대습상속이에요. 제가 꼭 이렇게 자녀까지 둔다 그래서 배우자랑 자녀까지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 B의 상속분이 이 배우자나 직계 비속에게 상속되는 게 대습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피상속인과 피대습인이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사망 추정에 대해서 볼 건데 잠시 쉬었다가 이 동시 사망의 추정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